중부와 경북 내륙에 한파특보가 내려지는 등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는 등 오늘보다 더 추워져 피해에 대비해야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 등과 관련해 내일 검찰에 출석합니다. 이 대표는 지금은 비정상적 독재 시대라며 날선 발언을 이어갔고 국민의힘은 조용히 수사받으라며 맞받았습니다. 중국발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이 한 달 더 연장됩니다. 방역당국은 최근 2주간 확진된 입국자 가운데 63%가 중국발로 나타나는 등 재확산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국민연금의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 경제성장 둔화와 심각한 저출산 고령화로 인구 구조가 악화하고 있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나타났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월 27일 금요일 뉴스가 있는 저녁 시작하겠습니다. 하루 앞으로 다가온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의혹 관련 검찰 출석을 앞두고 정치권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이 대표가 비정상적인 독재의 시대가 왔다고 검찰과 정부를 맹비난하자 국민의힘은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다. 조용히 수사나 받으라고 맞받으면서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관련 소식은 잠시 뒤에 정가는 코너에서 여야 의원들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인간과 대화하면서 갖가지 복잡하고 어려운 질문에 답변도 해주는 새로운 유형의 인공지능이 등장해 비상한 관심을 끌고 있습니다. 앞으로 우리의 삶을 크게 바꿔놓을지도 모르는 인공지능의 가능성과 함께 그 한계점에 대해서도 잠시 뒤에 전문가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내일 예정된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서울지검 출석으로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에 관련 의혹에 대해서 처음으로 직접 조사를 받게 됐습니다. 막대한 민간 특혜에 관여한 대가로 지분 약속도 승인했다고 의심하는 검찰과 또 한 번 첨예한 공방이 예상됩니다. 나혜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피의자 조사가 예정된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앞은 하루 전부터 취재진으로 북적였습니다. 이 대표가 공개 출석할 뜻을 밝혔고 청사 주변에 대규모 집회까지 예고되면서 검찰도 동선과 안전 대책을 짜느라 분주했습니다. 이 대표는 내일 오전 10시 반 검찰에 출석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조사할 양이 많다며 9시 반까지는 오라고 했지만 이 대표는 애초 예고한 시각에 나가 지지자 인사도 하고 입장을 밝힌 뒤 조사받겠다는 계획입니다. 조사의 쟁점은 크게 대장동 위례신도시 개발 특혜와 배임, 천화동인 지분 약속으로 요약됩니다. 이미 줄줄이 기소된 대장동 일당의 민관 유착에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 대표가 어디까지 관여했는지가 핵심입니다. 이 대표는 자신이 씨알도 안 먹히는 공산당 같은 존재였다고 주장하지만 검찰은 최종 인허가권자였던 이 대표가 성남시 1공단 공원화 같은 공약을 이행하려고 민간업자들의 요구를 들어줬다고 보고 있습니다. 용적률 상향부터 건설사 사업 배제까지 사익을 극대화할 각종 특혜를 다 보고받고 승인했다는 겁니다. 단군 이래 최대인 5,500억 원대 이익을 환수했다는 주장 역시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마땅히 확보할 이익을 못 가져왔으면 배임이라고 일축했습니다. 본류는 특혜 제공과 배임이지만 범죄 혐의의 중대성을 좌우하는 건 결국 뒷돈입니다. 측근인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이 받는 대장동 개발이익 428억 원 약속 혐의가 이 대표까지 적용될지가 관건입니다. 검찰은 이미 대장동 일당의 공소장에 이 대표가 정 전 실장을 통해 김만배 씨의 지분 약속을 보고받고 승인했다고 명시했습니다. 김 씨와 정 전 실장 모두 입을 닫고 있지만 검찰은 증거가 있으니 공소장에 적은 거라고 자신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대표는 단 1원의 사익도 취한 게 없다는 입장입니다. 저는 사필 규정을 믿습니다. 안개가 실상을 가려도 결국 시간이 지나면 안개가 걷히면 실상이 드러난다. 이 대표는 성남FC 사건 때처럼 이번에도 수십 쪽에 달하는 서면 진술서를 준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사의 질문에 직접 답하는 건 자제할 가능성이 크지만
이틀 조사가 필요하다는 수사팀 입장도 변한 건 없어서 조사 내내 신경전은 계속될 전망입니다. YTN 나힌입니다. 네, 이렇게 검찰 조사를 앞둔 이재명 대표는 지금은 비정상 독재 시대라며 날선 발언을 이어갔습니다. 국민의힘은 조용히 수사받고 사법 판단을 받으라며 맞받았습니다. 정현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두 번째 검찰 출석을 앞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1박 2일 전국 민생 투어 일정을 마무리하며 검찰을 향한 작심 발언을 쏟아냈습니다. 지금은 고문도 가짜 진술서도 필요 없고 검찰이 쓰면 그대로 죄의 증거가 되는 비정상적 독재 시대에 살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증거 필요 없습니다. 카드라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검찰이 쓰면 그게 죄의 증거가 됩니다. 우리의 미래를 우리가 책임집시다, 여러분. 당 지도부도 마녀 사냥을 위한 가짜뉴스 흘리기, 역사에 기록될 몹쓸 행태 등 일제히 비판 수위를 끌어올렸습니다. 국민의힘은 이 대표가 굳이 검찰 소환 전날 지지 기반인 호남을 찾은 행보 자체가 의심이 드는 대목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자신이 결백하다면 굳이 왜 전북에서 자신을 지켜달라 호소하느냐는 건데 그냥 조용히 수사받고 사법부 판단을 받으란 겁니다. 이 대표 주장대로 결백한데 뭐를 잘 지켜줘야 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냥 조용히 조사에 응하는 것이 최상의 방법이 아닌가 싶습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릴 수는 없습니다. 또 검찰 기소가 결정되면 대표직에서 사퇴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다며 대표직을 내려놓으라고 쏘아붙였습니다. 난방비 급등 사태와 관련해 이 대표가 제안한 거대 기업 횡재세를 놓고서도 첨예하게 맞붙었습니다. 국민들은 이재명 대표가 대장동 일당과 결탁을 하여 거둬들였었던 1조 원에 가까운 대장동과 백현동 개발 이익을 횡재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럽 EU는 횡재세까지 도입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라도 국민을 지켜나가는데 우리 대통령은 그에 관심이 없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성남FC 의혹 관련 검찰 출석에 이어 18일 만에 다시 포토라인에 서게 됐습니다. 대장동 의혹은 주목도가 높은 사안이었던 만큼 여야 대치는 그 어느 때보다 치열하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해직 교사를 부당하게 특별 채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조 교육감이 채용 과정에 부당하게 개입한 혐의 등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는데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교육감직을 잃게 됩니다. 홍민기 기자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 지지자들과 인사하며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1호 사건이었던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 재판의 선고 공판에 출석한 겁니다.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조 교육감은 지난 2018년 서울시 교육청이 전국 교직원 노동조합 출신 해직교사 5명을 부당하게 채용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특별 채용된 5명 가운데 1명은 같은 해 6월 교육감 선거에 예비 후보로 출마했다가 조 교육감과 단일화한 뒤 선거운동을 돕기도 했습니다. 조 교육감은 해직교사 복직이 사회적 화합과 통합을 위한 일이었고 공개 경쟁 전형에 충실하게 진행했다고 반박해왔습니다. 하지만 1심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조 교육감의 지시를 받은 비서실장 한모 씨가 몇몇 심사위원에게 특정 인물을 채용하는 것이 교육감의 뜻이라는 문자를 보내는 등 심사위원들에게 위법한 직무 수행을 지시했다는 겁니다. 한 씨는 2차 면접 전형이 끝나기 전 일부 위원에게 특정 지원자에게 여러 우려가 있지만 끌고 가는 게 교육감님의 생각이라는 문자를 보내기도 했는데 이처럼 심사위원들이 부당한 영향을 받을 것을 예상하고도 조 교육감이 이를 막지 않았다고 지적했습니다. 결국 해당 특별 채용 절차는 공개 경쟁을 가장한 것에 불과하다며 조 교육감에게 적용된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직을 잃게 되는 조 교육감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즉각 항고를 해서 실망스러운 결과를 항소심에서 바로잡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조 교육감 측은 공수처가 검찰 수사관이나 경찰관을 파견받아 수사하는 것이 위법이라고도 주장했지만 법원은 문제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YTN 홍민기입니다. 국민연금 제도를 지금처럼 유지할 경우 2055년에는 기금이 소진될 거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5년 전에 예측했던 것보다 2년 앞당겨졌는데요. 이를 막으려면 보험료율을 현재 2배 이상 크게 올려야 한다는 계산입니다. 기정훈 기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 국민연금의 보험료율은 9%, 월소득액의 9%를 근로자와 사업주가 절반씩 4.5%씩 나눠냅니다. 국민연금이 시작한 1988년 3%였던 게 93년 6%, 98년에 9%로 오른 뒤 25년 동안 한 번도 오르지 않았습니다. 이 같은 현행 제도를 유지할 경우 2041년부터 수지가 적자로 돌아서고 2055년에는 국민연금 기금이 모두 바닥난다는 게 5차 재정추계 시산 결과입니다. 2003년부터 5년마다 재정추계를 계산해 왔는데 5년 전 4차 때와 비교할 때 적자 전환 시점은 1년, 기금 소진 시점은 2년 앞당겨졌습니다. 재정추계 전론위원회는 5가지 재정 목표를 설정하고 계산했습니다. 기준은 70년 뒤 2093년이고 방법은 적립배율, 1년 동안 지출할 총 액수에 비해 연초에 확보하고 있는 액수를 비교하는 겁니다. 가장 적은 적립배율 1배를 목표로 할 경우에도 보험료율은 당장 2년 후 2025년에 17.86%, 2035년에 20.73%로 인상해야 합니다. 적립배율 2배가 목표일 때는 각각 18.08과 21.01%, 5배일 경우에는 각각 18.71, 22.54%로 필요 보험료율은 올라갑니다. 계산 기준 93년까지 적자가 안 나게 하려면 보험료율은 각각 19.57%, 22.54%까지 인상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현행 9%의 2배가 넘는데 연금 개혁이 늦어지면서 4차 계산 때보다 목표별 필요 보험료율이 2%포인트 가까이 높아졌습니다. 경제 성장 둔화 등 경제 여건 변화도 부정적 요인이지만 심각한 수준의 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 고조가 악화하는 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합계 출산율이 하락하고 기대 수명이 증가함에 따라 국민연금 가입자는 감소하고 수급자는 증가하여 보험료 수입은 감소하고 급여 지출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낼 사람은 계속 주는데 받을 사람은 계속 는다는 얘기입니다. 국민연금법에 따르면 재정추계는 3월 말까지 하도록 돼 있는데 이번엔 국회 연금개혁특위서나 민간자문위원회가 요청하면서 연금개혁 논의 지원을 위해 2달 앞당겨졌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열차 궤도 이탈과 사망 사고와 관련해 국토교통부가 한국철도공사, 코레일에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한 번에 부과한 과징금 규모로는 역대 최대입니다. 최기성 기자입니다. 지난해 1월 부산으로 향하던 KTX 산천 열차가 바퀴 파손으로 탈선했습니다. 열차가 덜덜덜덜 떨리더니 돌 튀는 소리가 막 들리고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이제 불꽃이 막 이르면서 연기도 나고 그래가지고 뭐지 했는데 나중에 열차 멈추고 보니까 창문이 옆에 다 깨지고. 재산 피해 62억 원이 발생했는데 코레일이 바퀴 점검 주기를 지키지 않는 등 철도 안전관리 체계를 위반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지난해 7월에는 대전 조차장역을 지나던 SRT 열차가 선로에서 이탈하면서 10여 명이 다치고 56억 원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기차가 약간 뛰더니 SR 막 왔다 갔다 하다 딱 멈추더라고요. 나 깜짝 놀랐어요. 여름철 온도 상승으로 선로가 이상하다는 점을 앞선 열차 기관사가 알렸지만 사고 열차 기관사에게는 닿지 않았습니다. 사고 전 검측에서 10번 넘게 보수 필요성이 지적됐지만 보수 작업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지난해 12월에는 오봉역에서 작업하던 코레일 직원 한 명이 화물열차에 치여 숨졌습니다. 차량 운행 진로를 확인하고 안전한 곳에서 작업하라는 지시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국토부는 3건 모두 철도안전법을 위반한 사안이라고 보고 과징금 18억 원을 부과했습니다. 사안별로 보면 KTX 산천 열차 궤도 이탈과 SRT 열차 궤도 이탈 과징금이 각각 7억 2천만 원, 오봉역 사망사고 과징금이 3억 6천만 원입니다. 관련 법은 사망자 수나 재산 피해액에 따라 과징금을 달리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2020년 과징금 한도를 상향했습니다. 새로 바뀐 재산 피해 규모 기준을 적용한 과징금 부과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철도 사고가 지난해부터 증가세로 전환되었고 고속철도 탈선 사고 등 중대 사고도 빈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안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과징금 부과 등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입니다. 코레일 측은 과징금 규모는 규정에 정해진 수준이라면서 이의 제기 여부는 내부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최기성입니다. 네, 정치가 있는 저녁 정가는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 전국 현안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이재명 대표 검찰 출석 하루 앞두고 지금 어제 오늘 계속 그 전북 지역에 머물고 있습니다. 거기서 오늘 같은 경우에 이제 최고위원 회의도 하고 시장 방문해서 상인들도 만나보고 뭐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장경태 의원께서도 전북 지역에 같이 다녀오셨다고요. 전북 지역이 민주당의 텃밭이긴 합니다만 현장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일단 어제 오늘 이렇게 전북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 체제가 출범하면서 전국을 돌면서 저희가 지역 현안도 듣고 지역 최고위원회를 개최하고 있는데요. 부산, 강원도, 또 전남, 광주에 이어서 전북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어찌되었건 저희 전국의 각지에서 현안들이 다양하기 때문에 또 이번에 통과된 전북 특별자치도법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또 이 환영과 응원의 목소리들이 많았고요. 여러 가지 이 어수선한 상황에 또 난방비 폭탄까지 떨어지면서 많은 국민들께서 더불어민주당이 보다 더 대안정당으로서 또 무능한 윤석열 정부에 맞서서 제대로 일을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응원의 목소리도 많았습니다. 네. 아무래도 민주당의 지역 기반답게 응원의 목소리가 좀 많았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고 내일 오전 검찰에 나갈 때는 이재명 대표가 변호사만 대동하고 혼자서 가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민주당 의원들 가운데는 그래도 나가보겠다 이런 분들도 계신 것 같아요. 장경태 의원께서는 나가실 계획이십니까? 네, 저는 이제 아무래도 이 아는 분들이 워낙 또 지지자분들이 많이 또 참석을 하시기 때문에 네. 그분들에게 격려의 목소리 좀 전달해 드리고자 나갈 예정이고요. 어찌되건 대표께서는 보다 더 이제 변호사와 또 최소한으로 비서실장과 아마 대변인 정도만 대동하고 가실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저희도 대표의 출석 이 과정에서 번거롭게 할 생각은 없고요. 여러 가지 이제 지지자들의 좀 울분에 찬 목소리들을 또 이 여러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으로서 또 듣고 함께 이 연대할 의미가 있기 때문에 저는 잠깐이나마 참석할 예정입니다. 네. 대장동 수사가 시작된 지 1년 4개월 만에 이재명 대표가 이제 관련 의혹과 관련해서 출석하는 건 처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정치권에서도 상당히 비상한 관심을 갖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데 연일 이재명 대표와 국민의힘 간의 이 공방을 보면은 상당히 좀 가시돋친 그런 설전, 공방의 수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한 발언을 보면은 비정상적인 독재 시대가 왔다라는 그런 얘기도 했고요. 자, 이런 건 어떻게 보셨습니까? 비정상적인 것은 이재명 대표고 지금 현재 민주당의 지도부가 비정상적이지 네. 어떤 비정상적인 독재를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건지 그걸 듣고 누구나 좀 고개를 갸우뚱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을 가지고 얘기했는가라는 걸 찾아봐도 좀 이해가 좀 잘 안 가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오죽하면은 우리 당이 왜 여당 숫자가 많지 않습니까? 숫자 많은 여당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정권을 뺏겼는지 아직도 모르는 것 같다라는 그런 비판까지 했습니다. 그 비판 안에 강성 소수의 권리당원들에게 당에 끌려다니다가 정권 내줬다라고 하면서 희망이 없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는지에 대한 걸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대표를 지켜내고자 하는 그 마음은 이해합니다. 강성이신 분들의 눈치를 좀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것이 진짜 민주당을 생각을 하는 건지 그냥 이재명을 위해서 민주당은 희생해도 된다라는 건지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번쯤 좀 고민해 보시는 것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 자신의 그 비리 수사에 대해서 정치 탄압이라는 어떠한 프레임을 자꾸 씌우려고 하기 때문에 무리한 발언들을 하고 국민들이 자꾸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끊게 만드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듭니다. 네. 저는 이 당 대표를 끌어내린 국민의힘이 할 얘기는 아니신 것 같은데요. 어찌되었건 저희 더불어민주당은 이 무능한 윤석열 정권에 맞서서 똘똘 뭉쳐야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이 강성 소수 당원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120만 당원을 이끌어가는 당원들이 과연 소수라고 말할 수 있는지 그것도 참 의문이고요. 유인태 전 사무총장께서 이란이 적이라는 발언을 쓸데없이 외교적 지식이 없는 분이 가셔서 그런 쓸데없는 말 하시고 여러 가지 이란과의 혹은 중동 관계가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또 아마도 국민의힘의 비정상적인 전당대회 모습을 보면서 더 갸우뚱하실 국민들이 많으실 것 같은데요. 왜 나경원 대표는 출마하지 못합니까? 왜 그걸 가지고 이 대통령실이 개입해서 왈가왈가 하는지 모르겠고요. 요즘 또 특히나 대통령과 영부인께서 지금 관저정치하고 계시잖아요. 왜 식사를 특히나 이 전당대 앞두고 이렇게 관저정치 하시면 누가 봐도 대통령실에서 전당대 개입한다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정상적인 모습을 비치는 것은 지금 국민의힘의 모습이다. 저희는 어찌됐건 이번에 난방비 폭탄에 대해서 제대로 지적을 했고 전 지도부가 나서서 정말 이 모두 발언을 통해서 지적해냈고 여러 가지 뭐 지금 침소봉대하는 대책을 마련하시긴 했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보다 더 이 난방비 한파에 정말 고생하시는 국민들을 좀 더 지켜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비리 의혹에 대해서는 어떻게 말씀을 못 하시는 거잖아요. 다른 쪽으로 자꾸 말씀을 하시는 이유가 어떻게 본인 스스로도 말씀하시기가 힘들어서라고 생각을 하고요. 조금 전에 강성 소수의 권리당원이라고 말씀하셨던 분은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대장동 비리도 윤 정부가 아니라 문재인 정부에서 수사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초로 의혹이 제기됐던 것도 당시 민주당 당내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내에 있었던 부분을 언급하는 것까지도 이렇게 좀 예민하게 구시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떻게 방어할 것을 못 찾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내일 아마 대장동 관련 사건의 중앙지검 출석 이후에 많은 사실들이 좀 밝혀지고 진실에 좀 더 가까워질 거라고 예상하는데요. 지금 검찰이 가지고 있는 증거와 근거는 거의 없습니다. 사실상 지금 유동규 씨가 김용보 원장에게 돈을 전달했다라는 주장 하나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남욱 변호사가 김만배 씨로부터 이재명 시장의 지분이 있다라고 들었다라는 전언입니다. 이 전언은 증거 능력이 전혀 없고요. 그렇기 때문에 명확한 증거를 제시하지 못한다면 일방적으로 이 소환 통보를 하고 이 강제적으로 소환한 검찰에 대해서 저희는 강력하게 규탄할 수밖에 없고요. 아무런 근거와 증거 없이 당대표를 소환했다, 야당을 탄압한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 역사적으로 이 검찰은 아마 심판받을 것이다 생각하고요. 대장동 관련된 수사를 하면 할수록 국민들은 아시리라 봅니다. 박영수 전 특검의 이 그림자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50억 클럽은 왜 나오지 않습니까? 유동규 씨가 김용보 원장에게 8억을 전달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니 곽상도 의원 아들에게도 50억을 주면서 저희 그래도 집권 여당의 대통령 후보에게 8억을 전달한다? 상식적으로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발 좀 근거를 가지고 얘기를 해주시면 저희가 대장동 관련된 의혹을 좀 답변이라도 드릴 텐데 근거가 전혀 없이 지금 이 남욱과 유동규 씨의 이 증언만으로 이 얘기를 하고 계시기 때문에 저희가 참 반박할 어떤 가치를 못 느낀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언론에서 근거를 대지 못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말씀대로 검찰이 기소를 했는데 어떤 증거라던가 근거가 없이 불렀다라는 건 말이 안 되죠. 만약 그렇다면 문제가 많은 거겠죠. 그리고 그 근거와 증거는 그래서 판결을 내릴 때 확인을 해보시면 되는 부분인 것 같고요. 지금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가지고 무조건 이건 검찰이 탄압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면서 프레임을 씌우면서 작업을 해나가는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언짢아하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네, 이 수사를 앞두고 직접 조사를 앞두고 이제 여야간의 공방은 이제 차치하고 그럼 내일 수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검찰에 출석해서 검찰의 직접 조사가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 지난 그 성남 FC 후원 의혹 때는 이재명 대표가 출석을 해서 미리 서면 진술서를 제출을 하고 상당히 제한된 범위에서 답변을 했다. 이렇게 이제 전해졌었는데요. 이번에는 어떻게 할지 검찰이 일단 100페이지에 달하는 최종 질문지를 이제 점검하고 있다는 그런 소식은 있었고 이번에도 이 대표께서 그러면 서면 진술서를 준비해 간 다음에 같은 방식으로 대응하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예상하십니까? 지난 이 성남 FC 관련된 성남지청 조사에서도 사실 검찰이 저희 이재명 대표를 봐주기 수사할 리는 없지 않습니까? 이건 누가 들어도 상식적인 말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절대 봐주기 수사할 리 없는 검찰이 이 수사 이후에 정말
밖으로 나오고 나서 전혀 그와 관련된 내용들이 보도된 바가 없습니다. 아마도 분명히 검찰이 조금이라도 꼬투리라도 잡았으면 피의사실 공표를 그동안 쭉 해오셨기 때문에 저는 분명히 그 여러 가지 혐의와 근거, 어떤 이 증거에 대해서 공개를 할 수도 있었겠다 싶었는데 전혀 나온 게 없었습니다. 이번에도 어찌되었건 여러 가지 아마 답변을, 이 질문을 준비하셨을 텐데요. 저희는 거기에 대해서 합당한 질문에 대해서 충분히 아마 서면 진술을 아마 준비하실 것으로 저는 예상이 되고요. 어찌되었건 그 서면 진술에 대해서 답변할 가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답변해야 되겠지만 전혀 허황된 소설 쓰듯이 하면은 답변할 가치가 없지 않겠습니까? 뭐 답변 드릴 말도 없겠죠. 그러니까 있지도 않은 일을 만들어서 얘기하는데 그걸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어찌되었건 좀 더 근거를 가지고 제대로 된 질문을 해주시면 참 좋겠다. 그리고 여러 가지 지금 보도를 통해서 밝혀지면 밝혀질수록 결국 이 유동규와 남욱 두 명의 진술 이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근거도 없고 이미 계좌도 다 털어가셨고요. 또 뭐 압수수색도 이미 240번 했는데도 불구하고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저희가 어떤 이 근거를 가지고 이 혐의를 무죄를 입증해야 되는지, 오히려 유죄를 입증해야 될 입증 책임은 검찰에 있습니다. 죄가 있으면 당연히 제대로 수사해야 될 텐데요. 아직도 못 밝히고 있는 검찰의 스스로 무능함을 자인하고 있는 꼴이다라고 다시 한번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검찰에서는 지금 혐의점이 많기 때문에 하루 조사로 불충분할 수도 있다. 그래서 또 부를 수도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이제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민주당 입장에서는 지금 어떻게 보고 계신지 이거 역시 사실은 기소를 거의 기정사실로 하고 있는 건가요? 뭐 검찰이 할 수 있는 공권력은 다 활용할 거라고 예상합니다. 뭐 네. 체포동의안을 보낸다든지, 뭐 구속영장을 청구한다든지, 뭐 예를 들면 기소 등을 통해서 모든 할 수 있는 역량을 다할 텐데요. 어찌되었건 뭐 그 기소 또한 검찰의 그냥 단순한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저는 어찌되건 사법부의 판단까지 가보셔야 된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고요. 검찰이 다양한 혐의가 있다고는 하지만 사실 아는 혐의가 있으십니까? 혹시 뭐 허나 의원님께서 지금 혐의 알고 계신 거 있나요? 우리 앵커께서도 혐의 하나만 지적해 주시면 제가 그 혐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찰도 다양한 혐의가 있다라고만 변죽만 눌리지 그 혐의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씀을 못하고 계세요. 그래서 앞으로 좀 더 제대로 된 수사, 또 제대로 된 여러 가지 근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셨으면 좋겠다. 아마 대한민국 검찰 역사상 사상 최악의 또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까 봐 그게 좀 걱정이 됩니다. 네, 혐의점에 대해서 얘기를 하자면 상당히 많은 시간을 소요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일단 그것보다는 어떤 이번 사건과 관련해서 정치권은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 그리고 정치적 차원, 그리고 국민의 시선에선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는지 좀 얘기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재명 대표의 이른바 사법 리스크라고 하는 것, 이재명 대표께서는 이제 검찰 리스크라고 이제 부르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상당 기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다. 만약에 재판으로 가게 되면은 이것이 잠시 안개가 거치는 그런 정도가 아니고 상당 기간 지속될 수도 있다. 어떻게 보면은 재판이 최종 마무리될 때까지는 뭐 총선 때까지도 갈 수도 있는 거죠. 자, 이런 차원에서 봤을 때 바로 그런 이 관점에서 민주당 뭐 소수 의견이긴 합니다만 이상민 의원 같은 경우에는 기소될 때 이 대표직에서 일단 물러나야 된다. 본인이 다 소명을 하고 나서 결백이 증명되면 그 다음에 이제 복귀하는 게 낫다라는 이제 의견을 제시했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뭐 기소야 당연히 검찰이 할 수 있는 이 권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활용할 것이라 예상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더불어민주당에 저희는 당원 당규가 있고요. 각종 규칙들이 있기 때문에 그 규칙에 맞춰서 저희는 이 대응을 할 예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검찰이 기소한다고 해서 당대표의 직무가 정지된다거나 또 당대표를 내려놔야 되거나 뭐 거기에 대한 소명을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좀 불필요한 과정이라고 보고요. 어찌되었건 이 국민의힘이 혹은 이 검찰이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과 민주당에 대한 여러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도 충분히 저희는 이 해명에 갈 예정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어떠한 정치 보복을 하고 있다라는 건지 좀 이해할 수 있게 말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는데 사실 법 앞에는 만인이 평등합니다. 누구나 혐의가 있다라고 생각이 돼서 뭐 검찰에서 오라 그러면 누구나 다 갑니다. 근데 그 이 대표의 혐의가 입증될 경우에는 지금 혐의를 모두 다 지금 부정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구속될 것 같다라는 예상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저렇게 그 당대표 하면은 정말로 검찰이 불러도 안 가도 되는 건가라는 생각을 할 것 같아요. 누구나 이렇게 그런 프레임을 씌워서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라는 생각을 꼭 한번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하셨듯이 너무나 철저하게 준비를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장을 청구한다 하더라도 또 체포동의안을 발의를 하시겠죠. 그런데 체포동의안이 통과가 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아시겠지만 지금 1월 임시국회가 2월 1일까지입니다. 근데 민주당이 요청해서 2월 임시국회가 바로 다음 날 2일부터 시작해서요 28일까지 된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미 지난해 노웅래 민주당 의원을 통해서 저희는 예행 연습을 했어요, 민주당이. 그래서 100% 확률로 이번에도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실전 방탄을 하시겠다고 하는 건데 오죽하면은 지금 또 다른 그 민주당 의원들이 모임을 만들어서 플랜 A, B, C까지 나오고 있는지에 대한 것들을 고민해 주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다시 한번 고민하셔야 됩니다. 이 대표의 이러한 비리는 개인에 대한 것이지 당을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까 규칙을 말씀하시는 것은 아마도 당원 당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 당원에도 부정부패로 관련해서 혐의가 기소되면은 당대표 내려놔야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3조를 넣으셨죠. 사망을. 정치 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우리가 대표직 내려놓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셨는데요. 정치 탄압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패스트 트랙을 하시면서 무엇을 했나요? 아니면 민주화 운동을 하셨던 건가요? 개인의 부정비리를 가지고 나서 이것을 지금 당원 당규에 넣으면서 이 최초 수혜자를 이재명으로 만드는 것은 누가 봐도 이거는 온당치 못하다라는 생각을 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대 앞두고 전대로를 마음대로 바꾸고 이 당대표 징계를 주면서 당원 당규를 개정하기 위해서 상임정국위원회, 정국위원회를 수십 차례 개최한 국민의힘 다운 답변이신데요. 어찌되었건 저희는 여러 가지 이 국민의힘이 주장했던 대로 특검을 거부하는 자가 범인이라고 하셨습니다. 저희는 대장동 특검을 포함해서 이 다양한 혐의점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한 수사, 분명히 저는 공정한 수사 필요하다고 봅니다. 하지만 왜 유독 이 다른 분들에 대한 수사는 제대로 진행되고 있지 않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요. 또 한편으로는 얼마 전 또 최은순 장모께서 지금 징역 1년이 확정되셨습니다. 여러 가지 그 부분에 대해서 이 김건희 여사의 주가 조작을 포함한 그런 수사들, 왜 주가 조작에 대한 여러 가지 이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은 징역 8년 구형에 벌금 150억, 그리고 여러 가지 이 주가 조작 선수에 대해서는 징역 7년에 벌금 100억, 그리고 인베스트 대표는 징역 6년에 벌금 100억이 구형됐는데 범죄는 성립했는데 범죄 수익을 취득한 것으로 보이는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는 왜 수사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징역 8년에 벌금이 150억 정도 구형될 정도로 그렇게 중한 사안이고요. 장모도 이미 법원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징역 1년의 판결이 있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왜 국민의힘은 아무런 말씀을 못하고 계시고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수사는 이런 방구하지 못하는지 그건 또 의구심이 듭니다. 어찌되었건 저는 지금 저희가 더불어민주당과 이재명 대표는 할 수 있는 모든 역량을 다 발휘해서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오라면 오고 가라면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오라는 말조차 안 합니까? 사건 번호 133호에 대한 수사 빨리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법 앞에 만인이 평등하다라는 부분을 생각하고 있는 국민의힘 의원이 있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그렇게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른 분의 수사는 왜 안 이루어지고 있냐? 다른 분들도 똑같이 수사해야죠. 그리고 그 수사가 이루어지고 있다라고도 여러 번 얘기했는데 늘 아니라고만 하십니다. 그러니까 사실 여부를 확인하신 다음에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 저희 당의 전당대회를 앞두고 나서 이렇다 저렇다라고 이렇게 말을 자꾸 돌리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 부분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그게 민주당과 저희 국민의힘의 다른 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검찰 수사를 앞두고 관련 얘기를 하다 보니까 저희 대담에 할애된 시간이 거의 다 지나버린 것 같은데 몇 분 남았기 때문에 국민의힘 얘기 짤막하게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나경원 전 의원이 이 당권 경쟁에서 이제 빠지고 나서 나온 첫 여론조사, 안철수 의원의 지지율이 상당히 많이 올랐습니다. 2배 정도 올랐고, 하지만 여전히 이제 김기현 의원이 선두를 지키고 있고요. 5차 범위 내에서 이제 경합을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결선 투표로 가면 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보십니까? 이제 좀 안개 속으로 좀 더 들어가고 있는 건가요?
그렇죠. 아직 구도가 확실하게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안개 네. 속인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 저는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이 왜 나 전 대표의 그 지지율이 네. 안철수 후보에게 의원에게 가고 있느냐에 대한 지점을 우리는 그 방향에 대해서 고민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마도 지금 나경원 대표 자체는 사실 후보 등록도 못하고 포기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전당대회는 누구나 나올 수 있는 자유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데 혹여라도 또 다른 오해를 불러일으키는 예를 들어 일명 윤핵관이라고 하는 분들께서 문제될 만한 사람들을 제거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라고 국민들이 오해하게 되신다면 저희의 전당대회는 정말 그 파티가 아니라 암울한 어떠한 것이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윤핵관에 대한 보수 지지층들의 우려와 반대가 좀 표출이 돼서 그 안철수 후보에 대한 의원에 대한 그 지지율이 조금 더 올라간 것 같다라고 많이들 평가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여전히 유승민 전 의원 같은 경우에는 출마 여부를 명확하게 밝히지 않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변수는 변수인데요. 어제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와 오찬 회동을 했고 네. 저녁에는 일부 국민의힘 의원과 이제 만찬을 했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이게 지금의 이제 3월 8일 전당대회 틀이 만들어진 게 11월 윤석열 대통령이 국민의힘 지도부 혹은 일부 의원들과 만나면서 거기서 이제 기점이 됐다라고 이제 해석하는 시각들이 있기 때문에 윤 대통령이 이제 식사 정치가 다시 좀 시작된 거 아닌가 뭐 이런 그 관심도 좀 끌고 있습니다. 어제 만찬에 초대됐던 의원 중에는 이른바 친유승민계 의원도 포함되어 있었다고 하던데요. 자, 이런 움직임은 좀 어떻게 보고 계신지요? 글쎄 그 식사 자리를 마련했었던 자체가 네. 뭐 한 달 전에 잡았다라고 했기 때문에 불출마 다음 날 이야기 나누기 위해서 모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예. 그리고 또한 뭐 많은 의원들 만나서 의견을 듣는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뭐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지 않겠습니까? 사실은 어느 뭐 계파도 없습니다만 오해받을 만한 그런 뭐 비윤이라고 오해받는 분들과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은 저는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네. 다만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이 반영되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몇몇의 의원들은 저도 아직 만나 뵙고 식사해 본 적은 없습니다. 네. 그래서 모든 의원들 그리고 당협위원장들, 원외 또 청년들 만나보면서 많은 이야기를 들어보시는 것을 저는 권유하고 싶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김건희 여사가 국민의힘 여성 의원들과 네네. 오늘 오찬을 이제 가졌죠. 네. 다음 주에도 이제 비례대표 여성 의원들 초청한다고 그러는데 거기 이제 초청을 받으셨죠? 네네, 초청 받았습니다. 예, 관저로 가셔갖고 네. 이제 식사도 하실 텐데 이런 움직임은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원래 그 약속은 작년에 그 잡았었던 겁니다. 네. 그런데 이제 사건 사고들이 많다 보니까 미뤄졌던 거였는데요. 이번에 신년회 때도 여성 의원들 모두에게 여성 의원들끼리 식사 한번 하자, 꼭 나와달라라고 여사께서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예. 그러한 약속들을 지켜나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조사해 보니까 김종숙 전 여사 같은 경우도 국회의원 그 사모님들까지 여사분들까지 모여서 이렇게 식사를 하셨던 경우가 종종 있으셨더라고요. 그리고 여성 당직자도 불러서 대화를 나누셨던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뭐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조금 더 이상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정치인들이 이제 식사를 하는 것 자체는 사실 이제 자연스러운 그 그렇죠. 만남이긴 한데요. 민주당 쪽에서는 좀 다르게 해석을 하신 것 저는 같더라고요. 허은하님께서 윤핵관이라는 표현을 쓰셨으면서 개파가 없다고 말씀하셔서 참 논리적 일관성이 좀 있으셨으면 좋겠는데요. 어찌되었건 전당대회 직전에 이렇게 관저 정치를 부활하는 경우가 없었습니다. 정말 이 공정과 상식을 다 무시하고 계시는 또 교묘하게 공정이라고 저희가 표현하고 있는데요. 어찌되었건 이 대통령과 계속 이 김건희 여사가 관저에 불러서 오찬회동을 하면서 전당대회에 개입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반성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좀 그 이후에 전당대 이후에 식사하시는 건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전에 이렇게 자꾸만 후보에 대한 메시지가 대통령실의 이 발로 직접적으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 부분은 문제 삼았던 거고요. 어찌되었건 뭐 지금 이 유승민 방지룰이라고 보였던 이 지금 결선 투표제가 결국 안철수 당선 룰이 되어가고 있고요. 또 국민의 목소리를 듣지 않겠다고 하는 당원 100% 전대룰 개정 이런 것들 누가 봐도 전당대회 직전에 룰을 개정하는데 누가 그걸 공정하다고 보겠습니까?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아마도 국민께서 잘 지켜보고 계시리라고 믿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는 것은 인정하고 그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제가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당에 개파가 있는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윤핵관이 개파인가요? 개파라고 말할 없죠. 수는 없는 부분이죠. 그럼 저는 어느 개파입니까?
기본적으로 저희는 개파에 대한 것을 부정하고 있습니다. 저와 또 많은 의원들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게 자꾸 갈라치기 하는 부분을 정치가 바뀌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그 부분은 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렸고요. 문제점에 대해서는 당연히 바뀌어 나가야죠. 분명 문제가 있었고 부끄러운 지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고 바꿔 나갈 것입니다.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허은하 의원, 더불어민주당 장경태 최고위원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설 연휴 마지막 날 전편 결항했던 제주국제공항이 사흘 만에 또다시 강풍으로 항공기 운항에 차질을 빚었습니다. 한국공항공사는 오늘 오후 5시 기준으로 제주공항을 오가는 항공편 71편이 결항하고 98편이 지연 운항했다고 밝혔습니다. 제주공항 관계자는 강풍특보가 발효된 가운데 이른바 급변풍이 부는 등 기상 상황이 좋지 않아 결항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용객들은 사전에 운항 정보를 확인해야 한다고 부탁했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 아침 기온이 영하 12도까지 떨어지며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겠고 서해안과 제주도에는 눈이 더 내리겠습니다. 기상청은 북서쪽에서 찬 공기가 유입되면서 주말인 내일 아침까지 내륙 기온이 영하 10도를 밑돌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겠다고 밝혔습니다. 추위 속에 서해안에는 1에서 3cm의 눈이 더 오겠고 제주도 산간에도 최고 15cm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이번 한파는 휴일인 모레 낮부터 예년 기온을 회복하면서 누그러들 전망입니다. 한파 속에 난방비마저 급등하면서 서민 고통이 커지자 고물가 지원금을 지급하자는 야권 주장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재원 마련을 위해 추경 예산 편성이나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되는데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이형원 기자입니다. 난방비 폭등에 민심이 들끓자 정부가 부랴부랴 취약계층 지원책을 내놨지만 야권 반응은 싸늘했습니다. 서민 어려움을 덜기엔 턱없이 부족한 대책이라며 고물가 지원금 지급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민주당은 소득 상위 20%를 제외한 국민의 최대 25만 원, 정의당은 모든 가구에 30만 원 지원을 요구했습니다. 재원 마련 방안으로는 추가 경정 예산 편성에 횡재세 도입까지 거론했습니다. 부자 감세 철회와 민생 추경 예산으로 모든 가구에 난방비 30만 원 지원부터 시작합시다. 과도한 영업이익을 취한 것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이미 시행하고 있는 것처럼 횡재세 개념의 부담금을 부과하는 것도 정부는 절대 불가라고 일축했습니다. 특정 기업이 특정 시기에 이익이 난다고 횡재세 형태로 세금을 물리는 건 바람직하지 않다며 도입에 전혀 동의할 수 없다는 겁니다. 추경 역시 올해 예산을 통과시킨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에 검토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이제 집행 시작을 막 하고 있는데 벌써 추경하는 거는 우리가 재정 운영의 ABC의 기본에도 맞지 않는 거죠. 물가 상승을 부추기는 그런 재정 정책을 추가로 해서는 안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정부가 경기 침체에 대비해 올해 예산을 상반기에 집중하기로 한 만큼 지금 추경을 꺼내들 때가 아니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장기 침체를 염두에 두고 하반기에 쓸 카드를 남겨둬야 한다는 겁니다. 추경도 정책 수단을 비축한다는 면에서 상반기보다는 오히려 하반기에 비용 인상 인플레이션이기 때문에 지금 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은 보조금을 지급한다든지 인상 시기를 좀 늦춘다든지 또 가스비를 포함한 공공요금 인상 시기와 폭을 신중하게 결정해 물가 자극을 최소화하는 게 지금으로선 최선이라는 조언도 나옵니다. YTN 이영훈입니다. 최근 예년보다 혹독한 겨울 추위가 이어지고 있지만 도시가스와 전기요금이 워낙 크게 뛰어 마음 놓고 난방을 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실내 온도를 올리는 대신 방한용품으로 추위를 막아서 난방비를 아껴보려는 사람들이 늘고 있습니다. 김태원 기자입니다. 대형마트 판매대 한가운데를 문풍지와 테이프, 흔히 뽁뽁이로 불리는 단열 시트가 차지했습니다. 모두 문틈 사이나 창문을 통해 찬바람이 들어오는 걸 차단한다고 광고하는 제품들입니다. 방한 슬리퍼와 전기요, 내복 등도 손님들이 많이 찾는 곳에 진열됐습니다. 온 집안을 다 뽁뽁이를 다 붙였고요. 박스를 창문 사이에 막 다 꼈어요. 또 안에서 이제 이거 경량 패딩도 입고 있고.
대형마트 3곳을 살펴보니 최근 단열 시트와 문풍지 판매는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20% 넘게 늘었고 전기요 같은 발열기구와 내복은 많게는 80%까지 매출이 뛰었습니다. 이렇게 소비자들이 방한용품을 예년보다 더 많이 찾는 배경엔 최근 급등한 난방요금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1년 사이 도시가스 요금과 지역 난방비는 30%, 전기요금은 18% 넘게 올랐습니다. 한파가 닥쳐도 마음 놓고 실내 온도를 높이기 어려워진 상황. 여기에 12월분 이른바 난방비 폭탄 고지서까지 날아오자 난방요금을 어떻게든 아껴보려고 애쓰는 겁니다. 2배 정도 올랐어요, 난방비가. 그래서 고지서 보고 깜짝 놀랐죠. 난방비 걱정이 많이 돼가지고 보일러를 계속 막 온도를 높일 수가 없으니까 이불을 하나 더 사러 왔어요, 오늘. 특히 저소득층은 전체 소득의 10% 이상을 난방비로 쓸 정도로 소비에서 난방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서 매서운 추위와 비싸진 요금이 더욱 부담입니다.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초래한 글로벌 에너지 위기가 국내 요금에 직접 영향을 주는 가운데 에너지 빈곤층이 받을 충격을 완화할 지원책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열 요금이 올라가는 거에 비례해서 보조 같은 것들이 돼야 되겠죠.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쉼터를 만들어서 이용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방법일 거라고 생각이 돼요. 정부도 취약계층을 위한 에너지 바우처 지원금을 2배 늘리겠다고 밝혔는데 117만여 가구에 대해 올겨울 한시적으로 이루어지는 조치라는 한계가 있습니다. 게다가 북극발 한파를 막으려면 가스와 전기를 더 쓸 수밖에 없는 만큼 떨리는 손으로 난방비 고지서를 받아드는 일은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태원입니다. 요즘 난방비 걱정 많으시죠? 껑충 뛰어오른 가스비에 한파까지 겹쳐 가뜩이나 빠듯한 살림살이가 더 힘들어졌습니다. 급등한 에너지 요금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닌데요. 일본에선 요즘 추위를 피해서 백화점을 찾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더운 여름에 시원한 은행으로 피서를 간다는 농담처럼 추운 겨울 따뜻한 쇼핑센터에서 몸을 녹이는 거죠. 이른바 웜쉐어, 온기 나누기라는 뜻인데요. 일본의 백화점이나 쇼핑몰들도 이 웜쉐어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를 불러 모을 수 있다는 장점 때문인데요. 일부 지역은 아예 지자체 차원에서 대형 쇼핑몰과 제휴를 해서 몸을 녹일 수 있는 휴식 공간을 쇼핑몰 안에 마련하기도 했습니다. 더 적극적으로 나선 국가도 있습니다. 영국은 올겨울 에너지 요금이 2배 넘게 뛰자 시민들이 개별 난방을 하지 않고 따뜻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을 전역에 마련했습니다. 바로 웜뱅크, 우리말로는 온기은행 정도가 되겠죠. 웜뱅크는 시민들이 낮에 무료로 추위를 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요. 영국 전역에 마련된 이 웜뱅크가 3,000여 곳 정도 된다고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도서관에 자리한 온기은행으로 따뜻한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은 물론 컴퓨터도 이용할 수 있는데요. 교회나 커뮤니티 센터 등 다양한 장소에 마련돼 시민들의 쉼터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한파와 난방비 대책에 정부와 지자체 모두 분주한 모습입니다. 정부는 기존의 지자체에서 운영 중인 한파 쉼터에 대한 긴급 점검에 나섰는데요. 도봉구는 아예 모텔 3곳을 빌려서 한파 쉼터를 운영한다고 밝혔고 서울 금천구와 은평구는 저소득 가구나 홀몸 어르신 등 재난 취약계층에 이불과 담요 같은 한파 키트를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 강추위와 난방비로 지구 곳곳이 몸살을 앓으면서 코로나19로 흩어졌던 사람들이 한데 보이는 새로운 풍경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월간 유의저 시간입니다. 이번 달은 올 한 해 우리 사회 다양한 분야에서 예상되는 변화를 짚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기술 분야인데요. 로봇과 자율주행 등 기술 발전이 우리 삶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전망해 봅니다. 권희범 PD가 취재했습니다. 한 해 동안의 기술 동향을 미리 볼 수 있는 국제전자제품 박람회 CES가 마무리됐습니다. 이번에도 다양한 신기술을 선보였지만 단연 돋보인 건 로봇과 모빌리티.
전문가들은 올해 로봇 기술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보다 일상화될 것으로 전망합니다. 영화 같은 로봇이 눈앞에 보여진다가 지금까지의 트렌드였다면 올해는 로보틱스가 이제 곧 우리 곁에서 실제로 쓰여지는 시기가 온다라는 얘기로 해석이 되는데요. 로봇을 활용하고 있는 한 음식점을 방문했습니다. 로봇 팔이 곰탕과 찌개를 인덕션에 올려 끓이고 있는데요. 저희는 한식의 로봇을 도입해서 한식의 주방을 자동화를 노력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이곳의 특별한 점은 로봇과 사람이 같이 요리한다는 점입니다. 올해는 이렇게 사람과 같은 공간에서 일하는 협동 로봇이 많이 등장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협동 로봇이라고 부르는 인간과 같이 일을 할 수 있는 로봇 팔들이 생긴 거예요. 제조용 로봇, 공장에서 일하는 로봇들은 인간과 같이 일할 수가 없었습니다. 위험했어요. 그런데 그 위험함을 극복한 겁니다. 업체는 이 기술을 군대와 기업 등 대량 급식이 필요한 곳에 도입할 계획입니다. 인건비랑 월세랑 식자재가 너무 올라서 10,000원을 안 넣기가 되게 어려운 상황이에요. 근데 그거를 한번 로봇 기술을 우리가 어떻게 해결을 해본다면 사회적으로도 유의미한 일이 아닐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 기술은 생각보다 우리 삶에 깊게 들어와 있습니다. 이미 물류업계는 로봇을 활용한 스마트 물류 시스템을 도입해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여기에 더해 올해는 배달 로봇이 상용화되는 첫 해라고 전망하기도 하는데요. 국내 IT 업체를 찾아 로봇 기술이 우리 삶에 더 깊숙하게 파고들 모습을 예측해봤습니다. 사람과 로봇이 공존하는 그런 미래 공간을 위해서 이 공간에서 가장 먼저 테스트를 하고 있는 세계 최초의 로봇 친화형 빌딩으로 이제 건축을 하게 됐습니다. 창기에는 로봇과 과연 공존하는 게 가능할까라는 이제 이 막연한 이 의문에서 시작했다면 지금은 생각보다 굉장히 직원들이 로봇을 굉장히 잘 이용하고 또 이제 편안하게 이용을 하고 있고 턱을 최소화한 설계, 로봇 전용 승강기, 공간 디지털 지도화 등 로봇 친화형으로 설계된 건물. 이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은 커피나 도시락, 택배까지 로봇을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외에도 이 기업은 이곳에서 양팔 로봇 등 여러 로봇을 꾸준히 실험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업무를 돕고 또 사람의 생산성을 더 높이는 그런 로봇들을 이제 계속 이 공간 안에서 구현해 나가는 것이 목표입니다. 2023년에는 하나 둘씩 나타날 겁니다. 저게 로봇이 저런 걸 할 수 있어? 올해는 로봇 기술뿐 아니라 모빌리티 기술도 발전을 거듭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특히 전기차와 자율주행 기술은 더 확산되고 일상화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지난 12월부터 운행을 시작한 서울시 전기 자율주행 버스. 시내버스와 같은 형태로 상용 운행을 시작한 첫 사례입니다. 경복궁과 청와대를 왕복하는 노선을 무료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시민들께서 대중교통으로 이용하실 수 있도록 이제 기술을 발전을 시키고 이제 서비스를 실증하는 데 그 목적이 있고요. 그래서 금년에 서울시에서 심야 시간대에도 자율주행 기술을 접목할 수 있는지 실증 사업을 좀 더 확대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승객 승하차 시 일부 상황을 제외하곤 운전자의 개입 없이 운행되고 있습니다. 현재 상용화된 자율주행 기술은 운전자가 운전대를 잡은 상태에서 방향과 속도 조절만 자율주행 기술로 대신하는 것이 가능한 2단계. 하지만 비상시에만 운전자가 개입하는 3단계 자율주행도 올해 본격적으로 우리 삶에 들어올 예정입니다. 네, 이제 정부에서 레벨 3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기본적인 안은 다 나와 있고요. 세부적인 안들, 보험이라든가 다양한 부분들을 또 준비를 해나가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또 전기차 사용이 늘면서 충전을 위한 신기술 개발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해 CES에서 혁신상을 3개 수상한 전기차 충전 기술 스타트업 기업인데요. 충전 인프라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배터리 관리 시스템과 무인 충전 로봇을 개발했습니다. 차라리 충전기가 움직이면 어떨까? 그래서 그 충전기에다가 배터리를 집어넣어서 자율주행으로 움직이고 충전 전용 구역이라는 것이 필요 없이 움직여서 충전을 할 수 있으면 가장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인간과 같이 일할 로봇. 인간의 이동을 보다 자유롭게 할 자율주행과 전기차. 다양한 기술들이
2023년 우리 삶을 어떻게 바꿀지 기대됩니다. YTN 권희범입니다. 네, 보신 대로 로봇과 모빌리티 기술이 올해 얼마나 진화할지 주목되고 있는데요. 또 하나 더 관심을 끌고 있는 분야가 인공지능입니다. 특히 AI 챗봇, 챗 GPT 열풍이 뜨겁습니다. 구글의 알파고에 이어서 인공지능의 제2의 물결이 시작됐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는데요. 미래사회 IT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이 챗 GPT라는 게 대화형 AI죠. 네, 그렇죠. 지난 연말쯤 공개가 됐던 것으로 기억을 하는데 주변에서 얘기를 참 많이 하더라고요. 네. 네. 이게 IT 업계뿐만이 아니고 일반인들도 아주 관심을 갖고 지켜보고 있고 지난달 이번 달 보니까 학계에서도 연구 논문이 상당히 좀 쏟아져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 같습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면 도대체 어떤 인공지능이고 기존의 이 챗봇과는 어떤 차이점이 있는 건가요? 네, 일단은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얼마큼 인기인지를 알 수 있는 게 회원수겠죠. 회원수를 보면 실제로 이번에 1,000만 명을 넘겼거든요. 근데 1,000만 명을 넘기는데 시간이 별로 40일밖에 걸리지 않았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인스타그램 있지 않습니까? 인스타그램의 회원수 1,000만 명 넘기는데 355일 걸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렇게 치면 엄청 빠른 거죠. 또 100만 명 넘기는데 이게 5일 걸렸거든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넷플릭스가 처음에 회원수 100만 명 만들 때까지 3.5년이 걸렸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것만 보더라도 정말 뜨거운 인기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 얘가 뭐가 다르길래 이렇게 관심이 많으냐라고 할 때 일단 이 챗 GPT는 글을 써주는 인공지능을 보시면 됩니다. 네. 사람이 질문을 하면 대답을 하겠죠. 근데 우리가 질문을 했을 때 기존의 인공지능은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은 컴퓨터한테 한국이 무슨 의미고 수도가 무슨 의미고 그다음에 어디인가요라는 걸 다 따로따로 학습을 시킨 다음에 그거를 갖고 정답을 내야 돼요. 그럼 그렇게 되면 당연히 속도도 오래 걸리고 많은 걸 뱉어낼 수가 없겠죠. 근데 얘는 어떤 방식이냐면 그냥 한국의 수도는 어디인가요를 모릅니다. 모르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을 그냥 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인터넷에 있는 글에서 어떤 사람이 한국의 수도는 서울이다라는 글을 많이 썼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한국의 수도는 다음에 우리가 봤을 때 한 서울이다가 좀 확률적으로 통계적으로 많이 나오겠다라고 하면 그거를 그냥 대답을 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특정 분야의 질문을 던지면은 그 분야의 어떤 그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서 그러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 정보를 긁어와서 그렇죠. 확률적으로 접근하는 거군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또 생각해 보시면 쉬워요. 예를 들면 우리가 영어를 실제 단어 하나하나 공부할 수도 있지만 어린 나이에 보통 이제 외국을 가게 되면 그냥 내가 영어 할 줄도 모르는데 주변에서 하는 영어를 대충 들으면서 내가 그 다음에 R을 쓸까 is를 쓸까 하다가 is를 썼을 때 사람들이 오 이러면 내가 맞았나 보다 하면서 학습이 되잖아요. 그 똑같은 어떤 구성이 이 챗GPT의 학습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그런 걸 이른바 뭐 강화학습이나 아니면 여러 개의 수많은 데이터셋을 가지고 학습을 했다 뭐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그 강화학습이라는 그 용어 자체가 사실은 그 인간을 이긴 알파고 인공지능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진화를 한 것이고 자율주행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강화학습을 통해서 이렇게 점점 똑똑해지는 그런 그렇죠. 소프트웨어를 알고 있는데요. 자, 그런데 자 이거는 그러면은 기존에 있는 인터넷에 널려 있는 모든 지식을 다 흡수하고 소화해서 자동으로 이제 이게 진화한 AI인지 아니면 그 배경에는 많은 사람들이 투입돼서 하나하나 학습을 시키면서 그냥 지나가는 과정을 거쳐서 똑똑해지는 과정인지 그 과정이 좀 궁금합니다. 네,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강화 학습이라는 것 자체가 뭔가 인공지능이 대답을 하면 이게 맞았다 틀렸다 혹은 이게 어떤 구분이 된다는 건 사람이 체크를 해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까처럼 영어를 공부할 때도 내가 빈칸 채우기에서 안가 이즈인가 영어도 모르고 넣었는데 이걸 누군가가 너 맞았어 라고 하면 내가 맞았구나 틀렸어 하면 틀렸구나 라고 하잖아요. 근데 이 인공지능은 그 맞았다 틀렸다를 우리처럼 까먹는 게 아니라 계속적으로 기억을 하니까 조금씩 튜닝된다라고 표현하거든요. 조금씩 똑똑해지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쓰면 쓸수록 얘가 조금씩 똑똑해지는데 그게 실시간으로 똑똑해지는 어떤 인공지능들도 있지만 지금 나오고 있는 챗GPT는 한 2021년 정도까지의 데이터를 가지고 그것을 사람들이 썼을 때 어떤 기간에서 조금씩 똑똑해지는 이런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뭘 할 수 있어라는 게 궁금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실제로 저 챗GPT한테
너는 뭘 할 수 있어라고 이제 질문을 우리가 하는 거예요. 예. 그럼 저기 나오는 대답이 저희가 쓴 게 아니라 이 챗 GPT라고 하는 인공지능이 저렇게 자연스럽게 쓰게 됩니다. 그래서 본인이 자연어 2에서 뛰어난 성능을 보이고 뭐 사람들에게 답변하거나 정보를 하거나 작성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자동으로 답변을 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것이죠. 네. 뭐 다양한 분야에 적용해 볼 수 있겠는데 네. 우리가 어떤 질문을 던지느냐에 따라서 이제 답변의 내용이 달라지겠죠. 그렇죠. 뭐 새 인사를 좀 써달라고 부탁을 하든지 아니면 뭐 연애 상담을 네, 뭐 연애 상담도 할 수도 구하든지 있고요. 조언을 좀 구하든지 네. 여러 가지 분야에서 지금 그 예제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일단 제가 YTN에 나왔으니까 예. YTN에 대해서 설명해줘라고 이제 물어봤어요. 이제 그렇게 되는 것들을 이제 대답을 하기도 하고요. 또 보시는 것처럼 시청자들에게 전할 새해 인사말. 그러니까 저게 원래 방식으로 치면은 그 인공지능이 YTN이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시청자가 무슨 뜻인지 알아야 되고 새해 인사말을 알아야 되는데 저 단어가 나왔을 때 일반적인 블로그 글이나 많은 글에서 저런 정도의 단어가 나오면 대충 답변을 저런 방식으로 써주는구나라는 걸 갖고 한 단어 한 단어를 계속 생성하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보시면은 상당히 매끄럽죠. 마치 저게 사람이 쓴 것처럼 저렇게 뭔가 누군가가 쓴 것처럼 매끄럽게 되는데 한국어도 저 정도인데 영어는 조금 더 부드럽게 데이터량이 많기 때문에 쓴다. 뭐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뭐 다양한 분야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네. 이를테면 뭐 IT 분야에서 특정 어떤 성능을 가진 프로그램을 코딩을 해달라 그러면은 이제 쭉 코딩을 해주더라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게 코딩을 어떻게 하는 건지 생각을 해보시면 코딩이라는 것도 결국에는 규칙에 의거한 어떠한 내용을 써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다면은 수많은 코딩의 데이터를 얘가 쭉 보고 내가 A 다음에는 B를 보통 쓰면 이런 느낌으로 나오는구나라는 걸 알게 되면 그렇게 쓸 거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요즘에 그 이 챗GPT가 그 수많은 코딩 데이터, 그러니까 사람들이 직접 코딩한 그 코딩 문을 학습을 한 다음에 우리가 특정 걸 써줘라고 하면 그거를 만들어내는 방식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실제로 개발자분들께서 개발을 할 때 이게 어떤 내용이야라는 걸 옆에 주석으로 써놓기도 하거든요. 네. 그럼 거꾸로 그거를 인공지능이 이제 학습을 하는 거죠. 이렇게 쓰인 거는 뭔가 뭐 홈페이지에 노란색을 개발할 때 쓰는 거구나라는 걸 알고 있다가 노란색을 개발하는 프로그램 언어를 써줘라고 하면 이걸 반대로 써주는 이런 방식으로 개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그 외에도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러니까 비슷한 패턴의 예를 들면 논문이 될 수 있겠죠. 네. 논문이라는 것도 어떤 학술적인 내용을 특정 규칙에 맞춰서 쓰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수많은 논문 데이터를 보면 얘가 이 논문이 이런 패턴이니까 다음 단어는 이런 게 나오겠구나라는 걸 알게 돼서 자연스럽게 논문 작성도 도와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논문에 보면은 기본적으로 연구 동향이라고 해서 특정 분야에 대해서 수십 년 동안 어떻게 연구했는지를 이제 정리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는 오히려 이제 사람보다 이렇게 잘 학습된 친구가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학습 논문을 보고 읽어낼 수도 있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뭐 언어 번역도 하고 예. 또 최근에 좀 재미있는 거는 콘텐츠 제작에서도 쓰이고 있어요. 근데 콘텐츠 제작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유튜브에 어떤 영상을 만든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유튜브에 내가 어떤 영상을 주제를 뭘로 할지 하면 보통 작가님들이 글을 쓰시잖아요. 네. 근데 인터넷에 있는 많은 작가들이 쓴 글 혹은 수많은 블로그 글을 가지고 특정 주제에 대해서 실제 스토리처럼 써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그 써낸 걸로 우리가 영상을 만든다든지 혹은 또 유명인들의 뭐 트위터나 이런 데 언어들이 있을 거잖아요. 예. 그럼 그런 걸 갖고 특정인의 말투를 흉내낸 대화를 만든다거나 그렇게까지 합니다. 네, 그런 것들을 실제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영화배우 출신이자 또 사업가인 라이언 레이놀스라고 있는데 이분께서 챗GPT한테 본인의 말투로 농담을 만들어줘라고 하니까 약간 욕설이 섞여 있는 이러한 실제 그 사람이 쓰는 말투 같은 걸 만들어서 그걸로 실제 뭐 유튜브에서 홍보 영상을 만드는 스크립트를 쓴다든지 이런 정도까지 좀 개발되고 있다. 그리고 또 영상도 최근에는 제가 자막을 넣으면 자동으로 어떤 영상을 이제 찾아서 만들어주는 이런 툴들도 있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저는 주제 하나만 넣으면 이제 문장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영상도 인공지능이 만들어주고 뭐 이런 시대가 왔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 있는 것이죠. 소논문도 써주고 에세이도 써주고 그렇죠. 시를 써달라 그러면 또 시를 써주고 이게 거의 뭐 인간에 가까워지는 거 아닌가 이런 좀 착각을 일으킬 정도로 그런 다양한 분야에 적용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는데 자, 이렇다 보니까 미국 학교에서는 지금 상당히 좀 긴장하고 있다고 하죠. 학생들이
이 과제물을 낼 때 챗 GPT를 이용해서 내지 않을까 예, 이런 이제 고민이 있다고 합니다. 네, 실제로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만 보더라도 그 한국어로도 최소 중학생 이상의 글은 잘 쓰거든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중학생 선생님이 어떤 주제에서 글 써와라고 하면은 실제로 쓰는 게 아니라 챗 GPT한테 똑같이 뭐 예를 들면은 뉴스에 대해서 글을 써줘라고 하면은 이제 본인이 쓰니까 이게 실제로 사람이 봤을 때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가 헷갈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지금 뉴욕에서는 공립학교에서 이거 접속 자체를 차단을 하기도 하고요. 심지어 시험을 볼 때 몇몇 학교에서는 이거 종이로 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까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잘 쓰면 좋을 수 있는데 또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면 학습을 할 때 기본적인 학습에 대한 어떤 권한들 이런 걸 좀 뺏어갈 수도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뭐 어떤 데는 또 시험을 그러니까 이런 페이퍼를 쓰지 못하게 뭐 구술 시험으로 바꾼다거나 이런 다양한 형태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이죠. 새로운 숙제를 좀 던져주고 있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어느 정도까지 정확도 있고 어느 정도 수준의 그런 답변을 내놓는지 전문 분야 같은 경우에 좀 보겠습니다. 엊그제 미국의 이제 미네소타 로스쿨 교수들이 낸 그 논문이라고 하더군요. 로스쿨에서 학생들에게 학기마다 내는 그 시험지를 이 챗 GPT에게 풀게 했더니 법률 분야의 이제 문제겠죠. 대체로 한 C+ 정도의 학점을 줄 만한 이 답변서를 내더라. 이 정도면은 이 정도의 학점을 쭉 받으면 그럭저럭 졸업을 할 정도는 되더라. 아주 뛰어난 정도는 아니지만 이런 얘기를 봤습니다. 자, 이게 그러면은 아주 뛰어난 그 전문 분야의 학생이나 아니면 전문가 수준은 아니지만은 이 인공지능이 해당 전문 지식을 갖고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확률적으로 접근해서 이런 그 페이퍼를 써낸다는 거거든요. 네, 맞습니다. 네, 그렇게 됐기 때문에 이제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좀 고민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고민을 하게 되냐면 일단은 이게 글을 잘 써내니까 아주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럴듯하게 잘 써요. 그러니까 그럴듯하게 잘 쓰기 때문에 이거를 정말 집중해서 보지 않으면 이게 틀렸는지 맞았는지 헷갈리는 부분도 있고요.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그 법률 같은 경우는 딱 정확하게 우리가 기본적으로 그 판사님들이 어떠한 그 법률을 판단할 때도 기존의 어떤 법률에 대한 사례들이 있잖아요. 그 사례나 판례를 참조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런 거야말로 딱 학습하기 좋은 데이터죠. 근데 과거의 인공지능은 단순히 학습해서 결과를 똑같이 냈다고 하면 얘는 그거를 기반으로 사람이 글쓰듯이 쓰게 되니까 결국에는 재판문을 쓴다거나 이런 데까지 활용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나오는 챗 GPT 같은 경우에는 되게 범용적이고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데이터를 갖게 되는데 최근에 이 챗 GPT가 이제 API, 그러니까는 뭔가 그것을 가지고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서 이 범용적인 거에 말씀하신 것처럼 실제로 법률적인 걸 조금 더 공부를 시킨다거나 의료에 대한 걸 조금 더 공부를 시키는 특화된 것들이 나오게 되면 특화된 프로그램을 이제 개발할 수 있는 거군요. 그렇죠. 그럼 지금보다 좀 더 똑똑해질 수 있는 그거는 뭐 빗불 맞을 수 있는 이런 뭐 챗 GPT도 나올 수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문제는 이제 그럴듯하게 답변을 낸다는 그 부분인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완전하지는 않기 때문에 완벽하지는 않은데. 우리가 굉장히 상식적인 쉬운 문제를 냈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답변을 내놓으면서도 잘못된 그 답변을 마치 이 정확한 답변인 것처럼 이제 내놓는 그런 경우가 종종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요. 누구나 알 수 있을 만한 신사임당에 대한 거 질문을 해보기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신사임당이 누구야라고 이제 챗 GPT한테 물어보니까 저기 보시는 것처럼 조선시대의 여왕이다 이런 표현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알던 신사임당은 조선시대의 여왕은 아니시잖아요. 그럼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제가 한 번 더 야 신사임당이 여왕은 아니야라고 이제 그 다음에 이어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갑자기 아니야라고 하니까 죄송합니다 하고 일단은 자기가 한 발 뒤로 물러섭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하는데 이번에는 신사임당이 조선시대의 국왕이었다라고 하는 이상한 답변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왜 그러냐?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챗 GPT가 확률상으로 어떤 답변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 답변이 꼬일 수도 있다는 게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확률상으로 만들어내는 데이터가 지금 대부분이 영어 데이터이기 때문에 한국어 데이터는 조금 더 양이 적습니다. 그래서 한국어는 영어보다도 조금 더 지금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볼 수 있는데 중요한 거는 저 문맥을 보시면 문맥 자체는 아주 매끄러워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저희 아들이 지금 초등학교 이제 들어가려고 하는데 저희 아들이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저 내용을 그냥 자기가 검색하듯이 검색해서 봤다라고 하면 저거 맞는 거네라고 이해할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착각을 하거나 소위 가짜뉴스 같은 것들도 수많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는 것들도 지금 이 챗 GPT가 갖는 어떤 부정적인 면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것이죠. 질문에 대해서 정확한 그 답을 모를 경우에는 모르면 모른다고 이제 답을 해야 되는데
이 AI 자체는 그렇게 답을 안 하는 거죠. 그 이유가 뭐냐면 맞는 답을 해도 본인이 맞는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가치 판단을 못하는 건가요? 그렇죠. 아까 말씀드린 확률적으로 얘기를 하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얘기한 걸 보고 사람들이 이게 맞았어라고 강화학습을 시켜주는 것뿐이지 기본적으로 확률상 뽑아냈기 때문에 이거는 정보라기보다는요 약간 의견에 가깝다라고 저는 표현을 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기존의 검색 엔진이라고 하는 것들은 검색을 했을 때 사람들이 많이 검색된 거를 클릭한다는 건 결국 많은 사람들이 이게 맞다라고 인지를 하는 거잖아요. 예를 들면 잘못된 정보를 사람들이 계속 보진 않을 거니까요. 그래서 검색 엔진은 뭔가를 검색했을 때 위에 나오는 것들은 많은 사람이 동의를 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기본적으로 이런 것들에서 질문을 했을 때는 의견을 제시하는 거기 때문에 그 의견이 인공지능이 확률상으로 내는 의견이기 때문에 이거는 답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럼 결국에는 보는 사람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잘 판단해야 된다라는 것들을 또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새로운 이 대화형 AI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제 잠재력을 갖고 있지만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여러 가지 결함도 있긴 있는데요. 답변 내용 중에 이제 잘못된 정보도 상당히 좀 섞여 있을 수 있다라는 점. 그렇죠. 그리고 이제 때로는 이게 인간처럼 그 대화를 하니까 어떤 도덕적인 조언을 구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 AI는 가치 판단을 하지 못하는 기계이기 때문에 본인은 잘못된 그 정보를 주면서도 이게 도덕적으로 옳은 건지 그런 건지를 모르고 답변을 할 수도 있다. 여기에 대해서 이제 문제 제기하는 논문도 있더군요. 거기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로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첫 번째는 거기서 말하는 데이터 역시도 예를 들면 데이트와 관련된 팁을 줘라고 하면 수많은 블로그 글에 데이터와 관련된 얘기들이 있을 거잖아요. 그 이야기를 보고 답변을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뿐만 아니라 가치적으로 이슈가 생길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그래서 지금 챗GPT 같은 경우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 어떤 문제가 되거나 사회적인 이슈가 될 수 있는 거는 조금 더 데이터를 정제화해서 학습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최소화하려고는 하지만 어쨌든 그런 변수는 언제든지 생길 수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챗GPT라고 하는 녀석은 그냥 우리가 정답을 내는 똑똑한 녀석이라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인턴 사원이 하나 생겼다. 그래서 얘가 정보를 가져오는 것들을 내가 한 번 더 스크린을 하지만 계속 좋은 제안을 주거나 아이디어는 잘 만들어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때로는 얘가 말을 아주 잘하지만 말을 잘하는 약간 사기꾼에 가까울 수도 있다라는 걸 잘 생각하셔서 우리가 보통 미디어 리터러시라고 하잖아요. 미디어에 대한 교육처럼 인공지능 역시도 AI 리터러시라고 할까요? 그래서 인공지능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이것들의 한계 그리고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조금 더 공부하시고 조금 익히신다면 충분히 좋은 툴로서 우리가 활용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지털 리터러시, AI 리터러시가 필요하다.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중요하겠군요. 앞으로. 그렇죠. 알겠습니다. 미래사회 IT 연구소 김덕진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4월 뒤인 다음 주 월요일부터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됩니다. 하지만 병원과 약국, 대중교통 등에서는 착용 의무가 유지되고 이른바 산밀 환경 등에서도 착용이 강력하게 권고됩니다. 신윤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실내 마스크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는 시점은 오는 30일 0시입니다. 이때부터는 헬스장과 사우나, 마트 등 대부분의 실내에서 마스크를 벗어도 과태료를 내지 않습니다. 방역 당국은 그러나 실내에서 마스크를 쓰지 말라는 게 아니라며 착용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중교통 승하차장과 대기실, 엘리베이터처럼 환기가 어려운 이른바 산밀 환경 등에서는 강력하게 권고했습니다. 밀접, 밀집, 밀폐 등 산밀 환경에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에는 실내에서 가급적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택시와 버스, 지하철 등 대중교통과 병원과 약국, 요양병원 등 감염 취약시설에서는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이들 의무시설 안에 있는 편의점 등 각종 시설에서도 당연히 써야 합니다. 이 장소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았다 적발되면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고 지침을 알리지 않은 운영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설 연휴가 끝난 이후에도 국내 유행 상황은 안정적이라고 진단하며 코로나19 지정병상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현재 확보된 지정병상 5,843개를 2월 둘째 주부터는 약
3,900병상 수준으로 조정을 할 계획입니다. 단 중국발 재확산 가능성은 여전히 있다며 중국에 대한 단기 비자 발급 제한 조치를 다음 달 말까지 한 달 연장하기로 했습니다. YTN 신윤정입니다. 다음 주부터는 학교에서도 마스크 착용 의무로 남아있는 곳은 통학버스뿐입니다. 하지만 음악실에서 합창을 하거나 실내 체육관에서 응원을 할 때는 마스크를 쓰도록 강력 권고했습니다. 장하영 기자입니다. 교육부가 교육청과 학교에 내려보낸 실내 마스크 착용 완화 세부 지침입니다. 학교 밖과 마찬가지로 학교와 학원 통학 버스에서만 미착용 시 과태료가 부과되는 착용 의무가 유지됩니다. 하지만 실내에서 마스크 착용을 강력하게 권고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음악실에서 노래를 부르거나 강당에서 교가나 애국가를 부르는 등 합창할 때, 실내 체육관에서 시합을 할 경우 직접 선수로 뛰는 학생은 마스크를 벗어도 되지만 응원하는 학생은 마스크를 쓰길 권고합니다. 그 밖에 학교장이 자체적으로 상황을 판단하도록 했는데 대부분이 보수적으로 자체 기준을 정할 걸로 보입니다. 학교마다 정도 차이가 있긴 한데 아직 학교는 안심하는 상황은 아니거든요. 마스크 쓰는 분위기일 것 같아요. 그럼 학교에서는 가급적 쓰는 걸 해야 할까지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학교별로. 안심이. 확진자와 접촉한 학생이나 교사는 2주 동안 실내에서도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특히 기숙사나 급식실에서는 침방울이 튀지 않도록 대화를 자제하는 등 여전한 방역 중심 기조가 유지됩니다. 교육부는 새학기 전에 학교 방역 지침을 개정하겠다며 그때까지는 지난해 9월 개정한 지침을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한편 생후 6개월에서 4살까지의 영유아도 다음 달 13일부터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맞을 수 있습니다. 지난 12일 도입된 영유아용 화이자 백신을 8주 간격으로 3차례 접종합니다. YTN 장하영입니다. 일본 정부가 오는 5월부터 코로나19 관리를 계절성 독감 수준으로 대폭 완화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년여 만에 비로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게 되는 셈인데요. 논란이 된 마스크 착용은 각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도쿄에서 이경아 특파원입니다. 特段の事情が生じない限り、5月8日から新型インフルエンザ等感染症から外し、5類感染症とする方針を確認いたしました。 일본 정부가 5단계 감염병 구분에서 두 번째로 높은 수준으로 관리해온 코로나19를 계절성 독감과 같이 취급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감염자 격리나 입원 권고를 하지 않고 정부가 부담해온 의료비도 개인이 일부 부담하게 됩니다. 각종 행사나 경기에 관객 절반만 입장하도록 요구해온 규제도 사라졌습니다. 일본 정부는 당초 실내 마스크 착용을 원칙적으로 요구하지 않는 것을 검토했지만 실내외 상관없이 각자 판단하도록 했습니다. どのタイミングでマスクの取り扱いを見直すかにつきましては、まさに感染状況等も見ながら専門家とも相談し、できるだけ早くお示しをしてまいりたい。 일본 정부는 이달 초 하루 신규 감염자 24만 명을 정점으로 재유행이 잦아들자 이번 방침을 확정했습니다. 3년 만에 비로소 코로나19 이전으로 돌아가겠다고 선언했지만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언제 어떤 규모로 재유행이 나타날지 예측하기 어렵고 감염 시 정부 지원이 줄어드는 것에 국민 불안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일상의 큰 변화인 만큼 시민들 사이에서는 신중한 이행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少なくなってきたとしてもね、やっぱりまだ不安っていうか、早いんじゃないかな、様子をもう少し見た方がいいんじゃないかと思いますけど。それはね、ちょっとねどうかなと思いますけどね。でもいずれはインフルエンザ並みにせなしょうがないというか、欧米はみんなそうですもんね。 후생노동성은 전문가 등의 의견을 바탕으로 오는 3월 구체적인 시행 지침을 내놓기로 했습니다. 도쿄에서 YTN 이경아입니다. 네, 오늘 뉴스가 있는 저녁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에는 뉴스 퍼레이드가 이어집니다.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 저녁 7시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